유일임의 민원 사주권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가 나왔어요.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건 진짜 화가 날 일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논리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 관련된 내용 먼저 한번 보죠. 네. 뭐 거의 뭐 이거 유일임이 무혐의 처분 직접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무혐의 처분 이유는 피사주인이 피의자의 의견에 동조하여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민원을 넣었다는 사람이 지금 유일임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유일임과 생각이 똑같아서 그런 민원을 넣었다면 그게 그 잘못된 일이야? 생각이 똑같으면 똑같은 민원 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이런 거라면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책임 사유가 조각된다면 형법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가령 내가 누군가한테 살인 청부를 했어. 근데 그 살인 청부업자가 의뢰를 받아보니까 마침 내가 죽이고 싶던 놈이야. 그럼 내가 절반값에 해주겠소. 이러면은 나는 사주죄가 없는 거야. 생각이 똑같으니까. 생각이 같았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야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 사실에서 어긋나요. 이게 단순히 그 사주를 받았다는 유일임의 지인이나 가족이 단순히 자기 생각이 우연히 유일임이랑 똑같아서 민원을 그렇게 든 게 아니라 한 40여 명 이상이 100개가 넘는 민원을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으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복붙했으니까. 복붙. 이거는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누가 써준 거를 복붙해서 민원을 든 거죠. 그냥 객관적 사실에서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단락에서 그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 사주 받은 거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원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주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말한 거야. 무슨 형법 체계가 다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오랜만에 우리 어머님이 전공 살려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법대 출신. 지금 보니까 살인죄 일단 살인죄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청부살인 같은 경우는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게 해당이 된대요. 촉탁 승낙 살인죄는 내가 촉탁받아서 살인을 하겠소라고 승낙한 죄겠죠. 그러면은 사주를 한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 거네. 그런 거네. 여러분도 몰랐죠? 난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직접 죽인 사람이 있다고 그래. 청부업자에서 이 사람이 직접 죽여도 이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안 가요. 이 사람은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이 사람의 의지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의지가 있어서 이 사람하고 동의를 그러면 얘가 살인죄를 뒤집었어.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의지가 아니라 도구기 때문에 그 촉탁받은 일을 행위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럼 나는 얘는 나중에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돈 받고 시켜서 한 거야라고 말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유리하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형량도 더 낮고. 왜냐하면 의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의도. 원래 모든 형법에 있어서는. 형법 체계를 흔들어 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법 교수님 좀 강의 좀 재밌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다 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유일임이라는 사람의 사주가 그러니까 살인과 동일한 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언가 불법적이거나 원칙에 어긋난 일을 시킨 거. 이 때문에 민원 접수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물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어떻게 논리를 펴가냐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머릿속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식의 논리를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그럼 불러다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해야죠. 말도 좀 맞춰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생각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이냐. 정말 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오타까지 본인의 생각과 하나의 차이도 없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두 번째 문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아니군요. 넌 또 왜 그래? 그 표현 방식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바로 카피 붙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붙했다는 얘기죠. 복붙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전적으로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이. 그러니까 사주를 받아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그 유일임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민원에 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해. 즉 그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잘못했어. 네. 실제로 걔네가 허위 보도한 거야. 네. 이거는 되게 황당한. 그러면서 민원 대상 언론들이 사실관계 없이 인용 보도했다. 저런 얘기도 합니다. 네. 예. 이건 누가 지들더러 그거 판단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럽니까? 유일임의 민원 사주. 그러니까 지가 이거를 왜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한 일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요. 이 경찰은 난 되게 신기해요 지금. 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일이네. 누가 진짜 사주하지 않은 이상 네. 이런 식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릴 수 있는가? 네. 당당하게 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 거는 경찰이 발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은 되게 피해가는 어투를 쓰거든요.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그 네. 사실관계 여부를 일부러라도 판단을 잘 안 네.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여기에 지금 박혀 있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거 네.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설사 실제로 그 민원 내용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민원 내용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만 하더라도 방송사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 장이 시켜서 한 거면 문제가 되죠. 네. 다른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시민들끼리 야 나 이 방송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민원 좀 넣어줘 이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심의를 담당해서 방송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공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이 방송사 제재하게 민원 좀 넣어봐 이런 문제가 되죠. 당연히. 특정 방송사를 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더니 세 번째 이제 논리는 이제 더 기괴해집니다. 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사주 의혹 민원과 긴급 안건 상정 사이,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주로 인해서 들어갔다는 민원을 받고 네. 유일임이 그 민원 때문에 긴급 안건으로 팍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니네들이 어떻게 알아? 네. 유일임의 머릿속을 니들이 들어가 봤니? 그런 의도, 그 사주된 민원 때문에 이 건들을 심의했는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지금 온갖 논리를 써가지고 다 무관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논리네. 네. 네. 근데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를 모르겠네 나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바로 뭐냐면 민원을 이렇게 사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주했대. 이를 접수한 또 사주는 인정하는 사주는 한 거야. 접수한 방심위 직원 위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민원을 접수하게 하고 공정한 심의 및 표결 관련 업무를 그르치게 함으로써 결국 이건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는 이거 사주인지 아닌지 니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사주라고 하더라도 요 민원 때문에 유일임 위원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재를 했는지도 니네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잖아. 이런 주장을 했는데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사주라고 해도 그게 뭐 방심위 업무에 크게 방해가 됐니? 그렇죠. 안 된 것 같은데? 네. 요런 주장입니다. 알아서 판단했겠지. 네. 이걸로 업무 방해까지 갈 수는 없잖아. 결국 업무 방해죄가 이제 제일 큰 핵심 죄를 이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머지 이제 사주를 받아서 민원인이 그러니까 이 피사주자가 사주를 받아서 이 행동을 한 거를 구체적으로 강하게 형법적으로 뭔가 규율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최종죄가 드러나야 돼. 이 최종죄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러니까 업무 방해거든. 네. 예,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랬기 때문에 너가 이 방심위의 업무 방해한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예. 그리고 사주한 자도 그러니까 니네들의 자기 조직을 이런 식으로 남을 사주시켜가지고 네가 속한 조직을 업무를 방해했어.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앞단계를 계속해서 이제 쌓아나간 방식을 취했고. 오히려 약간 역산을 했네. 네.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에 네. 업무 방해가 절대 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네.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이렇죠. 네. 유일임이고 아까 거업님이 말씀하신 그 사주받은 지인 가족들 아무도 수사 안 했거든요. 아무도 수사 안 했죠. 네. 불러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예. 여기는 진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심어져 있어. 내란 세력이 있어. 내가 볼 때.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 표현은 변호인들이 아마 논리를 만들어줬다. 그렇지. 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래 변호인이 입회하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이 그 의견서 가운데 말이 된다 싶은 것들은 따와요. 왜냐하면 경찰은 검찰에 비해서 법적 훈련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으로 어떤 논리관계를 수립해야 되는가. 원래 경찰은 사실은 법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거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관계가 굉장히 강하면 거기에 법적 논리를 얻는 거야. 네.
네, 검찰이 여기서 이제 기소 단계에서 결정하면서 이제 보면서 이게 결정하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영역이니까 경찰이 수사를 충실히 한 상태에서 법적 논리를 얹어야 되는데 네. 이건 법적 논리를 만들어 놓고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완전히 뒤집혀 버린 상태지. 수사를 안 하고 저쪽에서 제공한 논리를 그대로 쓴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드는 궁금증이 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면 예. 그래 뭐 그러니까 이해는 못해도 봐줄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거든요. 근데 류일임은 네. 그 급이 아니잖아.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굳이 왜 류일임을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 되게 이상한 사람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안 하는 일이야. 네. 네. 아무리 경찰이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임명됐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요 요직에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약간 풀 같은 존재거든. 예. 정권 바뀌면 이렇게 바람에 따라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존재인데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거. 예. 이것 때문에 자기도 드러나게 될 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어투 자체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경찰이 안 쓰는 어투고. 너무 단정적이고 예. 그 갖가지 그래서 추정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혹시 막 김건희랑 친한 경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할 네. 수밖에 없어. 유일임이 예. 김건희랑 되게 친하니까. 예, 예. 그리고 아니 또 이 정도 추정까지 나가는 게 이게 서울 양천경찰서고 네. 반대로 그 공익제보자 3명 방심위 직원들은 지금 검찰 송치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 기소 의견으로. 예. 근데 그건 또 서울경찰청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을 지금 박현수가 잡고 있어요. 네. 박현수라고 내란혐의 받는 경찰인데 그 사람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거든요. 네. 그래서 박현수가 주도했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일임이 도대체 뭔데 아무리 그런 연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살려줄 급은 아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추정은 그냥 또라이가 있다. 확신법이 있다 그냥 혼자서 네.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그게 제일 설득력이 있네. 아니 왜냐면 진짜로 이해가 안 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류일임은 그럴 급이 아니야. 근데 저는 이해관계가 어느 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채 경찰이 경찰선에서 이렇게 무리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은 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의 연결성이 훨씬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아 뭐가 있기는 있다. 그럼 무섭다 진짜 경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진짜. 네.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업무 방해가 안 된다는 것도 이게 사실 되게 황당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쨌든 공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해야 돼. 심지어 방송사에 제재를 가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업무에 방해가 됐잖아요. 이런 그렇지.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예. 심지어 기관장의 어떤 공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려운 얘기 차치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방심위 직원들이 실제로 고초를 겪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내부에서 야 이거 가져가고 지인들 같은데 이거 보고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한 명 보고하고 갔다 와. 그래서 보고한 것도 숨겨. 이런 사단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예. 그것도 너무 단정적으로 이상한 경찰이 네. 결론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킨 게 훨씬 더 중한 죄다. 지금 그 얘기를 공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완전히 우리 법 체계가 만들어 놓은 취지에 역행하는 지금 판단을 내린 건데 이 경우는 직위원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정말 직위원 정도. 직위원이 한 나와? 직위원 정도가 아니면 판사급 정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판사가 못된 직위원. 네. 판사가 못되고 경찰이 된 직위원이 있다는 네. 얘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렇고 왜냐하면 판사들이 네. 정말로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 논리를 쓸 때 쓰는 법리 구성 방식이에요. 구속 취소한 것처럼 네. 윤석열 구속 취소한 것처럼. 아 그럴 때 맨날 나오는 말이 있긴 하네. 뭐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그렇죠. 어렵다. 네. 뭐 이런 거. 네.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거 맨날 나오는 얘기네.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경찰 직위원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그러네. 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저는 인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바보짓이나 이제 어떤 그 미친 사람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검찰이 재조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건입니다. 네, 이게 아무리 검경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검찰은 이제 기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송치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불러다가 재수사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이거 그 불송치 건은 고소고발한 사람이 이의 신청하면은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알통 한번 보여주고 야 다시 수사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개별 사건을 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어요. 네. 법무부 장관은. 근데 다만 방침은 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검찰총장이 실제로 지시는 내릴 그렇죠. 수 있죠. 지시는 할 수 없는. 검찰총장.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이제 빨리 좀 진행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검찰총장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검찰의 힘을 빌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검찰은 해체될 조직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검찰총장이 몇 가지 문제는 풀고 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네, 이게 해결할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안에 지금 더해져 버렸어.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야지.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웃긴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지? 앞에 얘기도 상당히 웃기긴 했습니다. 네. 네. 아, 우와. 신평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이 내용을 보고. 응? 왜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 너무 막 너무 슬펐고 막 억울하고 막 분노에 오겼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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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윤석열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김계리 말고 별로 없잖아. 아, 나는 왜 벅찼다고 하시는지. 김계리하고 신평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분 이름 영어로 부르는 게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평신. 왜? I am 바로 나. 나 이런 거 좋아해. I am 평신. 네. My name is 평신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네. 극우 내란 세력들의 특징인데 미국 사람 너무 좋아해. 예. 그래서 미국식으로 불러줘야 돼. 네, 그래. 신평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도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취재 대상이 돼야 되나에 대해서 너무 좀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른바 윤석열이 믿고 윤석열의 멘토고 어쩌고 뭐 이거의 간판이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랑 끈이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같이 떨어져야지 마땅하거든. 네. 근데 인용이 되고 있어. 네. 이것도 지금 개탄스러운데 네. 신평이라는 사람이 은근히 코스프레를 좀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음. 약간 합리적 코스프레. 아, 그래요? 완전히 극단주의나 극우나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뭔가 왜 김종인 스타일 같은 자기가 판 다 알고 내부 내용 다 아는데 뭐 이 사람도 억울하고 저 사람도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있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노인네들 하듯이 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야. 네. 근데 이번에는 안 그래. 그러니까 왜 저렇게 또 사람이 확 갔을까요? 네. 그 이유가 뭘지가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거예요. 최근에 책 냈잖아요. 네. 신평 변호사가 네. 뭐 나경원 전환길들하고 같이 썼는데 혹시 책 판매량이 생각보다 안 나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극우 세력에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어투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들하고 동조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단독 써야 돼. 아 그러네. 인세가 인세가 여러 사람 나누는 거 자기 혼자 프로모션할 이유는 없거든. 맞아. 사실 이거 여러 사람 나눠주는 인세 정말 먹을 거 없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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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평이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웠는데 계엄 즈음에서는 네. 윤석열한테 좀 쓴소리 하는 것 같은 그렇죠. 예. 얘기도 막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너무 막 나가니까 네. 좀 거리두나 보다 이렇게 보였었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써서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모스탄 세력이에요. 예. 지금. 똑같아. 완전히 거기까지 확 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7월 27일 하필 내 생일날 썼네? 기분 나쁘네. 네. 7월 27일 신평 변호사가 자기가 윤석열 만나고 왔다고 하면서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권해드리니 윤석열에게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하였다. 이거는 윤석열의 마음을 읽은 게 아니야. 예, 아니죠. 예. 예. 그냥 저 새끼 책 쓸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네. 나 이렇게 형편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네. 믿어? 에이, 말도 못 능력이 꺼냈. 안 되는 거지. 말도 못 꺼냈을 거야. 책 못 쓸 사람 윤석열은 책을 못 써요. 저런 네. 머리는 책 못 씁니다. 글을 모른다는 소문도 있어요. 야, 요거는 약간 명예훼손건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문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소문입니다. 소문. 예, 소문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들었어. 갔네요. 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낼 네. 수 있게 됐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헛소리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리포터는 누구를 데려올까요?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예. 아, 거짓말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진이 또 사진 초이스가 기가 막히네요. 네. 예, 누가 봐도 지금 대신 억울해하고 있는 표정이. 그렇지. 억울한 표정이죠. 예, 제가 또 심혈을 들여서 네. 야. 근데 괜히 책 얘기를 하는 게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볼 때 윤석열이 너무 억울하고 탄압받고 있어서 네. 책을 써야 될 정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괜히 책 얘기하니까 아까 거음님이 말씀하신 자기 책 발라보죠.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없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서 진짜로? 예, 엄청난 프로모션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책을 좀 그래도 많이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어서 책 얘기가 입으로 올라온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생각보다 안 팔린 거지. 대박 날 줄 그치. 알았는데. 근데 참 이게 사진이 기가 막히네. 그 왜 성형외과 가면 리프팅 해주잖아요. 그거 거꾸로 한 거. 요것도 쇠창살 해주세요. 요것도 쇠창살 해줘. 뭐, 인신모독이잖아 인신모독. 뭐야 이게 인신모독이야. 외모, 야 그럼 인신모독은 또 뭐야?
근데 이 심평이라는 분이 네. 진짜 갑툭튀인데 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인지도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네. 게다가 사진 진짜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사진빨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을 시켰을 때 저런 얼굴로 하는 말을 믿겠어 사람이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 스타일이야.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저런 알겠네. 표정으로 말하면은 안 믿죠. 지금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댔대요? 네. 구금된 독방은 협소한 곳이고 원래 독방은 협소한 거야, 이씨. 네, 저 앞에 1.7평인지 1.8평인지 그 얘기를 해.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여섯 명 자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네. 아, 그럼 뭐 독방이 광활할 줄 알았냐? 그리고 참 법무부가 열심히 하는데 네. 아마 언론들이 물어봐서 그런 걸 텐데요. 요 글 나오니까 곧바로 2.1평이라고 또 정정을 해줬어요. 네. 1.1평대 아니라고. 야, 2.1평이면 제가 살던 고시원보다 넓어요. 그렇죠. 보통 고시원이 한 2평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2평 작은 안 게. 돼. 네. 실제로 가보면 실평수 2평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구금된 독방은 그렇게 협소한 곳이고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가 하나 놓여 있을 뿐이다. 네. 네. 자 이렇게까지 치면 조국 교수는 네. 책을 어떻게 쓸까요? 그러니까요. 네. 무슨 잡지 책이 편지도 엄청 쓰던. 이 사람은 사전 같은 거 이따만한 거 올려놓고 쓰는 건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책을 미리 올려놓는 거야. 쓸 책을. 아. 아 혹시 김건희가 논문 쓰는 거 보고 베낄 책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그냥 예. 종이에 쓰는 거잖아요. 종이에.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종이에 쓰는 거 아니야. 그거를 바닥에도 쓸 수 있고 골판지로 실제로 이제 왜 그 밥상 같은 거 만들어서 먹긴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네. 네. 왜냐하면 책상 같은 거 집어넣으면 그걸 무기로 쓸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에서 책 썼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싶어요. 이거 네. 책 쓸 능력이 없다는 걸 쓸데없이 그렇죠. 늘여놓은 거죠. 이쯤 되면 글 모르는 거 맞지 않나? 네. 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은.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독방이 너무 힘든 공간이다 얘기하면서 건강상의 이상 징후는 여럿 있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자 슬슬 무속으로 갑니다. 무속으로 가. 이 정도면 무속 아니야? 네. 아, 근데 이것도 웃기잖아. 지가 아프다니까 아프다는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파서 찌들었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 왜냐하면 또 의연한 이미지 또 줘야 줘야 되거든. 되겠고. 예. 건강상의 이상 징후는 그런 과연 뭐였을까? 뭐 좀 싸고 그랬나? 그 얼굴이 이상하게 맑고 편했나? 이것도 세창살 해줘. 교수님도 해줘. 교수님 보내시는 바. 아니 근데 그러네 진짜.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있는데 얼굴이 맑고 평안하려면 뭐가 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지금 생각했는데 얼굴은 되게 맑고 평안한데 뭐 팔이 안 올라간다는. 얼굴은 맑고 평안해. 근데 자리에서 아니 저는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 이거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네. 심평이 아프다고 거짓말은 해야겠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 안 아파 보이는 거야. 너무 건강한 거야. 그리고 얼굴이 맑은 이유는 김건희가 없어서야. 모르겠어. 진짜 심평 변호사 진짜 왜 이럽니까? 진짜. 원래 이런 네, 사람이. 진짜 그 막전 막표였으면 더 얘기했을 텐데 네. 몸도 떨었을 거라고 얼굴도 맑고 몸도 떨고 그랬을 거라고. 원래 오줌 싸고 나면 불을 떨. 적겨놔서 그냥 잤을 수도 있어. 그냥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네. 그렇게까지 병이 있고 뭐 당뇨도 심해지고 막 거동도 불편하고 눈까지 이제 실명 위기라며. 네. 실명 위기. 나는 실명 위기라고 하니까 또 막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실명 위기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주먹이 앞에 와도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안 보이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앞에 앉혀놓고 야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이냐? 이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마 이 새끼 내가 이렇게 들기만 해도 이럴 걸? 진짜 미치겠다. 꾀병은 확 근데 진짜. 실명 위기도 진짜 변호인단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게 네. 실명 위기라고 얘기한 게 어젠가 그저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접견하러 가서 뭘 보여드리면 글자 포인트를 16포인트로 16포인트. 인쇄해서 줘야 된다.
잘 보이네 그럼. 잘 보이네. 잘 보인다는 거잖아. 잘 보이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람이 실명이 됐어요 지금. 16포인트로 인쇄해서 주면 보인다며. 16포인트면 우리 엄마보다 작게 보는구만. 그러니까. 남의 누군가의 그 잘 모르는 건강 상태 가지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건 되게 하기 싫은 일인데요. 네. 이게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게 사기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는구나. 이 사람이 선의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왔던 건 이미 여러 번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더 이상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찡찡대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선의에 말려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아주 저는 범죄 중에 제일 악독한 범죄가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범죄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선의를 이용해서 재판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싶으니까 네. 선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프다고 동정심을 얻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쉬운 거짓말을 지금 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자, 심평 예. 그리고선 뒤에 거 얘기하는 거. 나 이 사람이 한국 헌법 학회장 얘기하는 거 몇 번 들었는데 네. 이거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음. 학회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귀하고 뭐 이렇게 엄청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 근데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봉우 학회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진짜. 아 그럼 뭐 개나 새나 진짜.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만들 거예요? 수 있어요. 이건 다 임의단체고, 예, 아. 그 적정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게 석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학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소사이어티야. 아 그러고 보니까 뭐 여름 성경 학회 뭐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냥. 충분히.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연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회라고 하는 게 이제 일정한 안정성만 있고 네. 거기에 등록만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직 체계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학술 목적으로 운영만 할 수 있으면 그건 다 학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아. 물론 한국 헌법 학회를 제가 이런 식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학회라는 이름자 붙인 것만으로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학회장을 굳이 거는 이유가 뭐냐고. 자기가 지금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권위가 내가 갖고 있는 권위가 그거밖에 없는 거지. 아 근데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꺼낸 말이 그러니까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나온 길을 그대로 자기가 한 말이 부정하게 만들어. 헌법을 부정하고 있어요. 헌법학회장이었다 그러면서. 헌법학회장에 제대로 된 헌법학자들이 있다면 이거 말하자마자 뭔 개소리냐 이랬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문 나왔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두 번이나 얘기했네 헌법학자를. 나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 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도대체 저 문장에 오류가 몇 가지인지를 모르겠네요. 네, 몇 가지예요? 일단 모르겠다 그랬지. 네. 다행이다. 오류가 겁나 많아요. 이랬으면 세보라고 하실 텐데. 일단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라는 말과 내가 헌법학자로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네.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네. 우리 헌법을 못 믿는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헌법이 충분히 인권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헌법학자야? 그리고 헌법학회장이 호소하면 들어줘야 돼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헌법학회장이 미국에 호소하면 들어줘야 돼. 네가 뭔데 미국에 호소가 I am 평신 이러면서 할 거야? 아, 우리 너무 망각하는 거 같아. 아니 영어랑 평신 맞잖아. 이거는 굳이 말하면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데 네. 비정상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비정상 국가요. 네. 지금 한국이 헌법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국가다라는 걸 전제로만 해외에 개입을 호소할 수 있어. 개입이 실제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냥 호소할 수 있는 거야. 개입하면 안 되지 그리고. 굳이 말하면 1960년대 박정희 시절에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이 인권 네. 수준이 60년대 머무르고 있다. 그렇죠. 혹은 60년대로 퇴보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한테 불러다가 훈계질을 들어야 된다. 네. 혹은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그냥 간섭을 해야 된다. 네. 이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죠.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왜 그렇게 한국의 인권 상황이 미국에 탄원할 정도로 한국의 인권 상황이 나빠졌냐? 네. 심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가혹한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비정상 국가의 어두운 면모.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권 상황이 지금 처참해졌고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보르소나루 전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브라질의 이 조치에 대해서 관련된 자들의 입국 비자를 취소할 걸 명령했다. 맞아요. 진짜 그게 아니 미국이 정상적이고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당연하죠. 다른 나라가 보호소나로도 사실 막 군 동원하려고 그렇죠. 했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윤석열이랑 비슷한 꼴이죠. 대선 결과 부정하고 막. 굳이 말하면 미국의 헌법학자가 호소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상적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네. 다른 나라 브라질의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가 일종의 내정 간섭 심지어 보복 조치를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 심평 변호사가 보기에는 맞다는 거지. 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줘. 이재명한테 좀 그렇게 좀 해줘. 막 이런 거죠 지금 심평 변호사는. 그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뛰어가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탄원 안 되잖아요. 네. 탄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평신이라고 그 편지 써야지. 탄원은 보통 편지로 하니까 영어로 써야지. I am lawyer 평신 이렇게. 헌법학자 써야지. 헌법학자 모르는데 영어로? 뭐더라? 컨스티튜션인가? 컨스티튜션. 컨스티튜션 뭐 계속 하나 보지? 컨티뉴잖아.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 거야.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한 거야. 우리가 그래도 유튜브계에 가장 그렇게 수준 높은 시사교양 채널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이 이렇습니다. 오늘 좀 우리 좀 이상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 이봉우 학회장. 나는 학회장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봉우가 이봉우 학회장이야. 그러니까 이봉우를 연구하는 거야. 이봉우 학회장. 그 연구가 어려워. 가늠이 안 돼. 아니 어렵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게 가치가 있어. 이봉을 연구하는 게 가치가 있냐고. 원래 모든 그 학문이나 연구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연구합니다. 진짜 그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학문이 욕을 먹죠. 그냥 아무나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몰라. 아직 안 끝났나 심평 변호사. 끝났네. 끝났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건 코스프레인 거야. 그나마 뭐 지가 윤석열을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밑바닥이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타이틀 달콤했지. 대통령의 멘토라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주목도 안 해주니까 더 주목받으려고 더 극으로 간 거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왜요? 너무 놀라워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 이러지? 그러니까 법학 전공한 사람도 변호사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나는 공부도 안 했어. 어떻게 이게 어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썸바디가 되고픈 노바디. 네. 이걸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되게 많이 궁금해졌어요. 옛날에는 신경을 일부러 안 쓰려 했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뭔 일을 했었고 어쩌다가 이른바 멘토라는 걸 물려받았고 그리고 언론에 한동안 주목을 받아서 이 사람의 입에 많은 미디어들이 귀를 기울였던 걸까요? 애초에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관심이 생겨. 이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 누가 돕는 사람들이 있고 자꾸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올라오는 건데 그 과정에는 뭔가 이른바 야로가 작동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배경이 이 정도 위치에 오를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 말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이 엄청나게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력이라도 있잖아. 그렇죠. 그 이력 가지고 계속 각설이 하는 거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명태균 사건 이후로는. 근데 심평에게 정말 들을 말이 없거든.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우리 미디어에 이렇게까지 인용이 됐던 사람이 됐을까? 이건 또 진중권 케이스하고는 또 달라요. 진중권 케이스는 그나마라도 전적이 있잖아. 뭔가. 과거의 이력이 있죠. 근데 심평 변호사는 솔직히 윤석열 정권에서 갑툭튀한 사람이고. 헌법학회장하고 했던 사람이 왜 변호사라 타이틀만 달고 있을까? 가끔 뭐 교수라고도 나오고 뭐 했다는데 실제로 학문 이력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라도 양반이 좀 발표하고 그랬어야지. 이 양반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네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와이프가 유명한 사람이죠. 와이프요? 네.
누구예요? 와이프는 누구예요? 국회의원까지 했던. 오 진짜요? 그래요? 아, 정치권 기웃거리는 이유가 있네. 네. 아 조배숙이구나. 아 그래요? 둘 다 어떻게 민주당에 있다가 다 절로 갔대? 그러네. 여기게 갔대? 둘 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부부가 쌍으로 장돌배기네.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정치 낭인 스타일이.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이제 보통 낭인들이라고 치면 이제 정말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나름대로 타이틀이라도 가지고 뭔가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니까 헛바람만 들어가 있는 거지. 아 근데 조배숙 의원도 국민의힘 간 다음에 사람이 밑바닥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 전부터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나? 그 전부터. 이게 내란 두둔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최근에는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지식의 밑바닥도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조배숙 네. 의원이. 심평도 거의 지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거 이제 땜빵해 주려고 배현진이 그랬나? 덮어주려고? 내가 더 무식해요. 이거 해주려고. 아 근데 소정의 절차 이거 그랬나?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정의 단어 뜻을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배현진 사태를 보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왜냐면 나도 그 소정의 뜻을 얼마 전에 교수님이 방송에서 말해줘서 알았거든. 배현진은 이겼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국회의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네. 아, 그래. 배현진 나보다 나이도 많아. 저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야. 국회를 아나운서 출신.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네. 있는 거야. 원래 직업이 말을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그리고 저 정도로 나와서 장관 후보자한테 질문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면 네. 지 발언을 체크라도 했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뒤에 건 아무도 생각 안 한 거지. 네. 그냥 뛰어온 거야. 그 소정만 가지고. 그렇죠. 소정의 절차 이게 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소정만 했냐 이 얘기잖아. 와. 왜 이렇게 다른 취업 준비생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취업을 하는데 그렇지.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간단한 절차를 밟고 올라왔느냐. 이제 소정이 간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정 아닌 엄격한 절차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원래 여기까지 올라온 건 대정이었을 거야. 소정 아닌 대정 이 말이 안 되거든. 안 되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런 말은. 그건 아닌 거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격한 절차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거의 2급 아닙니까?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해요? 그건 그나마 나아요. 그 심심자가 어려운 자니까 그나마. 아 그래요? 소정은 그렇게 어려운 자도 아닐 뿐더러 제가 늘 반대말을 생각하라고 얘기한 게 네. 특정 단어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말을 떠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정이 대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나 한자어는 더더욱이나 그래. 만약에 소정의 반대말이 없다면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없다면 내가 하는 그 말이 아니란 뜻이야. 그렇죠.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네. 그러니까 소정의 반대말이 일상적으로 안 쓰이죠. 네, 정해진 바가 없는 절차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절차라는 건 정해진 바가 있으니까 절차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정해진 게 없는 절차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저는 조배숙 의원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네. 쿠폰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한자어가 아니잖아. 영어잖아. 네. 네. 그거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예. 근데 소정은 모를 수 있어. 나도 얼마 전까지 몰랐으니까. 야, 이건 네가 몰랐기 때문에. 쿠폰을 모르는 게 더 심하다. 예. 네. 아니 쿠폰의 말뜻을 모르고 한 말은 아니잖아. 아 그렇죠. 아 그건 또 그렇네. 지금 에버글로우님 쿠폰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배숙 의원이 쿠폰의 뜻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렇지 아니지. 예, 그 민생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을 몰랐던 거긴 하네요. 예. 거기다 또 이거는 또 질문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왜 물론 쿠폰만을 고집하죠? 다시 봐도 이거 너무 웃겨. 그래도 조배숙 의원이 더 심한 거 맞죠? 네, 심한 거 같아요. 저게 이제 예전에 그분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네, 누구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마이크로소프트만 무슨 관계예요? 사퇴하세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이 사람 뭐였더라? 이거 껴보라고 혈서 쓰고 건축 무슨 협회인가 그 회장하고 있는. 윤석열이 또 꽂아줘가지고 또 거기 이은재 그래. 예, 자리에 가 있어요. 이 사람 이은재다 이은재. 이은재.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퇴하세요. MS 오피스를 한컴에서 사야 되나 봐. 결국 이제 물러나 가지고
나중에 바깥 나갔다가 자유선 한국당인가 선진당인가 갔다가 왜 이거 자기 윤석열 지지한다고. 근데 그거 GP도 아니었잖아. 아까 진기였잖아. 교수님. 지옥의 싸움이다. 3명 중에 누가 제일 무식해요? 이런 거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객관적으로 누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봉으로 아이 민생지원금 체크카드로 나오는 건 나도 알았는데. 저는 이봉호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네. 이봉호 일단 소정 알고 있었죠. 몰랐다니까. 아니 가르쳐줬잖아 교수님이. 배현진보단 먼저 알았죠. 그렇지.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소비 쿠폰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아 이봉호가 낫네. 아 그럼. 네. MS 소프트 어디서 사는지 알고 있었죠. MS 오피스를 MS에 사야지 어디서 사? 왜 이렇게 한 군데 하고만 거래하냐고. 어디서 사냐고 MS 오피스를. 미치겠네. 진짜 이거 오래된 일인데 다시 들어도 미칠 것 같네. 저때 조희영 교육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거를 때려야 되나?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와가지고 요새 사람은 비교하지 않도록 하죠. 네. 셋 다 이상하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평 씨가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같이 살기도. 나 같으면 절대 같이 못 살아. 절대. 오늘 미치겠는데. 여보 왜 민생지원금 쿠폰만 나와? 그럼 신평이 그러게 우리 못 봤잖아. 그래서 내가 미국에 탄원할게. 이렇게 인권이 탄압되는 나라. 반사의 커플이네. 잘 만났네 아주 그냥. 야 지금 우리 PD가 투표 붙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재가 압승이라고 봐요. 이은재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야. 근데 이거 사진으로 다시 보니까 진짜 지금 조배숙 씨가 3등인데 저는 약간의 의심이 있습니다. 아 뭐죠? 우리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조배숙 씨에 대한 약간의 공감이 있는 그럴 수 있어. 쿠폰이 그것도 되는 거였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은 공직자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 지금 상대적으로 배현진도 표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은재가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소정의 절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있죠. 있는 겁니다. 은근히 뜨끔하셨던 거죠. 아니 왜냐면 그래도 방송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저희가 소정의 출연료를. 그게 거기서 제일 많은 오해가 생기죠. 근데 그 소정의 출연료 받아보면 정말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소정이 정말 작게 마음만 표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잘못 쓰는 경우 있어요. 미안하다고. 소정의 출연료만 들여서 미안하다고. 안정해 주는 걸 주면은 안 미안한 거야? 그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네가 주는 거냐 그러면 안정해 줬는데 내가 갑자기 주는 거지. 아무튼 또 안 끝났어요. 근데 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별별 웃음거리들이 나옵니다. 윤상현 잘난 척하던 윤상현의 웃음거리가 되는 발언 한번 보시죠. 이거 윤상현 참 내 생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네. 재밌는 일들이 많았구나. 내 생일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았다니. 역시 이봉우 학회. 자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특검에 가서 윤석열로부터 전화 받았던 공천 개입 전화 받았던 내막을 실토했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하루 이틀 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장제원 실장이 김영선을 좀 해주라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뜻이라 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5월 9일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전화가 왔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공천은 잘 되어가냐? 장제원 전화 받았냐고 물어봤다. 장제원 의원에게 전화를 받았고 잘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 됐다고 했다. 다만 공간위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윤석열의 뜻을 언급한 적은 없다. 마지막 문장이 이제 최후의 발악이죠. 딱 이제 두 가지를 지금 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들은 건 있어도 바깥으로 내뱉은 적은 없다. 실행한 적 없다. 들은 거를 윤한테 직접 들은 건 없다. 아직까지 윤한테 그래 조금은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누굴 끌고 와? 장재원. 장재원을 끌고. 야, 와. 이거 진짜 난 진짜 진짜 비겁한 야, 사람이야. 정말. 아, 진짜 혀를 내둘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목에 그 소제목에도 썼는데 야 죽은 사람이 이 말한 거야. 그리고 다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죽은 사람만 이 말한 거야. 네. 네. 그렇게 진짜 뒤집어 비열한 쓰고. 사람입니다. 어. 진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준석 이름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예, 이준석이랑 장재원한테 싹 다 떠넘겼을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였고 장재원은 지금 뭐 거기에 반하는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진짜 비열한 사람인 게 윤상현은 장재원 의원은 일단 사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사실 김영선 공천, 그러니까 윤석열이 벌인 김영선 등등의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튀어나왔고요.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도 이미 언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명태균이 권성동, 윤한홍을 싫어했다는 거 아니야. 김영선 공천에 반대해서. 그렇지. 근데 유일하게 윤석열의 최측근 중에 그때 당시에 장재원 당시 비서실장만 공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인이 된 사람이자 정확하게 김영선 공천에 대한 입장이 공개된 바가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 예. 이게 나름 머리 썼다고 쓴 거예요. 네, 이 말 듣고 아 장재원이 했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 저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완벽한 뭐 거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봐요. 네. 진짜 나쁜 사람이야.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윤석열한테 직접 들은 건 없다. 플러스 나는 공천 개입 안 행사하지 했다. 않았어. 이행하지 않았어. 이런 거죠. 네. 여기서 이준석이 나왔을 것 같아. 이준석. 네. 예. 나는 안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가 제일 도장 웃긴 게 찍었다. 그거잖아. 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창원 공천 잘 돼가냐 장재원 전화를 받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알았다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면요. 윤석열의 평소 어투로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 안 거죠. 네. 내가 윤상현한테 전화를 할게. 네.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나온 거니까. 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지가 지어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 전화 왔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지. 네, 그동안은 부인해 왔는데 윤석열의 스타일이 자기가 티나는 거는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이지. 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써가면서 맨 나중에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마련할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절대 막 아니죠. 억지로 막 정말 말할 거 안 말하고 잘 돼가 장재원 전화 받았어 잘해 이렇게 하고 끊는다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지. 윤상현이 장재원 의원의 멘트로 돌려놓은 김영선 해줘라를 사실은 윤석열이 했겠죠. 그렇지. 그렇죠. 멘트 네. 그리고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해줘라를 윤석열이 직접 멘트를 또 치잖아. 근데 이것도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바보 같은 게 김영선 좀 해줘라. 이거는 딱 그대로 윤석열 말이잖아. 그러니까 장재원이 그거를 그러면 카피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장재원의 해야- 평소 오트가 이래? 예. 장재원이 아니면 성대모사를 즐거했나? 예를 들면 누구누구 좀 해줘라라는 표현은 진짜 정말 싸기 예. 저렴하게 그지없는 표현이잖아. 저잣거리 진짜 양아치나 쓸 법한 말투죠. 실제로 네. 공천 개입하는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 안 할 겁니다. 네. 하지. 만약에 가입을 하더라도 달리 얘기했겠네. 달리 얘기하지. 아이고. 명태균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명태균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교양 있다고 생각하는 어투를 쓰잖아요. 뭐 이런 대통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릴 거면서. 아무튼 근데 뭐 해줘라. 이건 딱 윤석열 말투지.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거짓말이 티가 나요. 네. 급조해낸 거야 지금. 윤석열의 멘트를 장재원 의원한테 돌려놨어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난 그 내란 국면에서 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그렇죠 윤석열 옹호의 선두에 섰던 네. 사람이고 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다선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김상욱 앞에서 TV가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김상욱 앞에 가가지고 김상욱 의원한테 야 1년만 지나면 네. 다 잊어버려 찍어줘. 그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사람이야. 이게 수준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이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대통령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이런 급에서 움직이는 몇 안 되는 고위 다선 정치인의 실체입니다. 실체. 진짜 다시는 찍어주면 안 돼요. 5번이나 했어 이런 사람이. 네. 국회의원을. 5번 세상에나. 이거 뒤로 해먹은 건 얼마나 많을까. 아유. 나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저런 인간이 5번을 해먹었으면 그 뒤로 뭐 이권 산업이나 이런 거 허가해주고 뭐 챙기고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그거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을 보면 영화에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겉으로는 되게 번지르르 하고 말도 점잖게 하면서 뒤로는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뇌물 다 받아먹고 이런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프로토타입이죠. 이게 이제 영화 같지 않은 거야. 음.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과거에 박근혜 새누리당 시절에 김무성하고 통화하는 그런 육성까지 나온 바 있잖아.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보면 국회의원 중에 정말 영화처럼 비열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김상욱 아니고 김재섭이라고 그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찍어준다 그 얘기를 김재섭한테 한 거고요. 김상욱하고 가서 김상욱 의원이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데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TV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어요. 네. 내란 옹호하면서. 네. 비슷한 취지인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살짝 달랐는데. 네. 그리고 지금 김재섭은 이제 그 길을 가려고 작정한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윤상현 의원은 아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오히려 못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특검에서. 그럼요. 이거는 오히려 자기 올가매는 방식이에요. 너무 촘촘하게 거짓말을 해놨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의 탄핵을 목숨 걸고 막았던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 화이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된다니까. 진짜. 나는 진짜 이분은 거의 개그맨이야 이제. 너무 웃겨 그냥. 이 내용을 보면은 진짜 약간 어질어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상한 소리를 정치인이 하면 이렇게 반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는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나랑 다른 얘기를 듣고 있나? 이게 아싸들의 특징이거든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말을 하는데 한번 보죠. 아싸라고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약간 왕따에 가까워. 표정 봐요, 표정. 놀라운 일인데 7월 29일에 내란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도 아니고요. 협조 요청을 받은 거죠. 와가지고 12월 3일 밤에 그 국회로 못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 우리 추경 후 수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협조 요청이 문자로 왔는데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이고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이다. 당이 잘못한 점을 캐묻는 것 자체가 특검의 목적이라면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아니 그동안 당 잘못했다고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그거 협조할 생각이 없지?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잘못한 걸 묻지 잘한 걸 물어요? 아니 수사의 목적 자체가 잘한 걸 묻는 거냐고. 아 힘들어. 미치겠어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이 건을 그냥 지나가려다가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문자 원래 특검이 보냈다는 문자가 있을까 찾아봤어. 나도 봤어. 놀랍게도 금방 나오는 게 안철수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공개했어. 한 날로 걸었어. 걸고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 진짜 그래서 지금 약간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 특검의 문자가요. 너무 정중했어요. 박억수 특검보가 보낸 거고요. 너무 정중해. 너무 정중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데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어서 당을 해산시키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하게 된 경위,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관련된 부분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니 협조를 요청드린다 이랬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갑자기 왜 이 사람 그런 급반지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오해해서 급발진을 했다. 이거는 이제 두뇌의 문제인 거고요. 이거 오해를 있다고 봐요. 있다고 아니 근데 문자 메시지 길게 읽어보면 이건 오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거 말고도 급발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다른 심리적 동기가 있지 않고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까지 쓸데없는 짓 안 해요. 혹시 그런 얕은 생각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왜냐하면 지금 내란 청산해야 돼, 내란 잘못된 거고 윤석열과 손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국힘의 이제 당대표 선거 후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꼴찌로 나와. 주진우보다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뒤늦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좀 호소를 해보겠다. 그렇죠. 지금 쫄린 상태야. 내가 당 대표로서 꼴찌하는 모습까지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꼴찌는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이고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이 잘못한 점을 캐묻는 것 자체가 예. 우리 당 잘못한 거 없어요. 뭐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물어보려고 부르는 거 아니라니까 이 양반. 아니 그리고 그동안 당이 잘못했다고 가장 크게 얘기를 했어. 특검의 목적이라면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협조라는 말을 썼다는 걸 아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네. 참고인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 그냥 보면 그러니까 참고인은 맞긴 맞지만 법률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하라. 누가 참고인을 영장 청구해서 불러? 아니 이준석이랑 굉장히 강한 공통점이 있네요. 예. 전혀 모르고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랬잖아. 왜 나를 압수수색하냐?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현행범을 압수수색을 왜 하냐? 그것도 시대의 명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현행범은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고. 그 자리에 체포하면 되지. 현행범 내가 지금 범죄 저지르는 걸 봤는데 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이러고 집에 뛰어가서 압수수색을 해? 그래서 도라이 아니야. 화요일 날 그거 하면서 언급했잖아. 오해할 살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특검한테. 예. 지가 오해. 지가 오해 살짓을 제일 많이 하면서 그래서 더 웃긴 게 당대표 선거 왜 괜히 나갔겠어? 오해 살짓한 거. 진짜 그래서 더 웃긴 게 특검이 그 다음 날 또 압수수색했어. 진짜 특검도 대단해 진짜. 그래서 이 안철수 건도 특검이 내란 특검이 그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요청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또 네. 반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혼자 급발진해가지고 괜히 웃기는 사람만 되고 네. 이게 과연 그렇다고 이 국힘 지지자들 이것 때문에 또 생각을 바꿀까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나는. 국힘 지지자들이 약간 뭐 극우나 이렇고 또 그 이상한 전환기한테 놀아나고 그러긴 하지만 네. 안철수 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네, 배신자 싫어해. 네, 안철수 같이 스타일을. 네, 간제비 별로 배신자 좋아하지 싫어해요. 네. 아무튼 안쓰럽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 네. 근데 이 정치 생명을 자기가 도대체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이번에 당 대표도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죠. 네. 미래가 없어요. 안철수의 미래가 없다니까. 이건 저는 거의 100% 확신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 약간 오랜만에 좀 주목받아서 약간 신난 거 아닐까요? 그 뭐 있잖아요. 왜 저기 계엄 탄핵 투표할 때 혼자 남아 혼자 앉아 있었을 때 네. 그때부터 약간 사진 몇 개 나온 거 보고 막 가슴 뛰고 막 그러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인 거죠. 네. 네. 정말 짧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검이 자기한테 좀 나와달라 그런 거를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로 네.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안철수한테 특검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보다 본인이 한 이 기자회견 때문에 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뻔히 그 심리가 이해가 오해도 있지만 네. 문해력도 떨어지지만 딱 받자마자 잘 됐다 씨. 기자회견할 거 생각. 다시 주목받을 기회다. 이거고 이게 이제 흔히 또 왜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왜 간첩이라고 오인받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잖아. 너 네. 간첩이지, 너 간첩이지.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지. 나도 불려가요, 막 이러면서. 나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네. 약간 그거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이 급발진은 딱 그 이유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가. 그냥 단순히 머리 나쁜 문제라든가 문해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특검이 문자 안에도 써 있지만 배신자라서 부른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문자 안에 써 있어. 네, 써 있어요. 그 특검도 유일하게 찬성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른다. 써 있어. 배신자라서 아무리 난리를 쳐봐야 특검이 배신자라서 야, 요 불렀어. 표정 이거 그대로 쇼츠 떠가지고 안철수 의원 보여주면 진짜 짜증나겠다. 미안합니다. 안철수 의원. 씨 응원한다는 소리 참아 못하겠다. 괜찮아. 네가 응원해도 어차피 안 맞아요. 되니까. 어차피 안 돼요. 응원한다 해.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이 새끼는 누굽니까? 그렇게 불량하게 한다고? 박영식이 맨날 이거 성대모사 하거든. 나는 지금 박영식을 성대모사 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네. 쇼츠 편성량을 늘려야겠어. 네. 오늘 우리가 좀 셋 다 좀 이상한데. 아니 오늘 재밌어서 어쩔 수 없잖아. 저는 쇼츠 안 나가고 싶어요. 네. 참고해 주세요. 얘나 내보냈어요.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글을 잘 압니다. 정정합니다. 자, 이제 와서 정정이 아무 소용 없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소리를 이제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안 웃긴 거. 반갑네. 네. 그래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내용하고 오늘 대미 관세 협상 결과에 관련돼서 보고한 내용 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는 29일 국무회의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산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던. 네. 산재 사망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논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이거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그동안 보호의 객체로 머물렸다면 조금 더 법도 예방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노동자 스스로를 이 예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요? 잘 안 된다고 봐야겠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네. 잘 안 된다고 봐야겠어요. 우리 교수님도 성격이 잔인하셔. 아니 눈치채셨잖아요. 봉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눈치채셨잖아요. 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차표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네, 네. 오세요. 예. 그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재밌는 아이디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해결 방식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뭔가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호의 객체라고 하는 거, 자 노동자가 죽으니까 산업재해의 피해자니까 이 노동자의 죽음을 어떻게든 예방해 줘야 돼,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돼. 라면서 이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사업주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방 조치 자체에 노동자가 의사결정자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되고 우리도 우리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단지 눈만 바꾼 게 아니라 사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로 철학의 전환이거든.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전보호 조치 같은 것에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 장치로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이 의사결정을 오로지 사업주가 그냥 CEO가 그 안전보호 조치에 관련해서 온전한 책임만 짊어지게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이제 노동이사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예. 김영훈 장관이 이날 노동이사제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요. 예.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노동이사제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 머리에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거 재밌다, 예방의 주체로. 근데 그거 하려면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 같은 거 하려면 노조가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지금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2%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10년 만에 1% 올랐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죠? 노동이사제를 하려면 노동이사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한 명 뽑아서 그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인 이사회에 넣는다는 것인데 노동자 대표를 뽑으려면 노조가 있어야죠. 노동자를 한데 모아놓은 노동자들의 조직이 있어야 대표를 뽑으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그 책임을 지우려면 권한과 책임을 주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돼. 근데 노동자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그냥 줘.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로서 노조가 잘 조직돼야 된다. 이건 전 사실 짜고 치는 고수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물론 대본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출신이고 노동자 출신이니까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 근데 나도 평상시에 고민해온 바가 있다 하면서 사실은 합을 되게 맞춘 거예요. 맞아요. 말 속에서. 그래서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뭘 많이 물어가지고 대통령이. 근데 평소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많이 그동안 대화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비슷한 거야. 그래서 아마 이런 대화가 합을 맞춘 것처럼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동자들이 혼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게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하지만 되게 부드러운 말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는 기업인들을 들으면 되게 섬찟한 얘기입니다. 되게 싫어하겠죠. 네, 기업들은. 섬찟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노사관계 자체를 이제 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안에서 읽히거든요. 네. 네. 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동이사제학까지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것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CEO가 안전관리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명하고 그거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의무를 줬다면 이거를 예를 들면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CEO와 함께 노조 대표 또는 뭐 직원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함께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단 책임 구조로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이제 CEO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실 그런 면도 있죠. 동시에 뭐냐면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서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책임져야 돼. 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네. 단지 나를 보호해달라고가 아니라 나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훨씬 더 이중으로 강력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권한을 가지는 만큼 노동자도 의사결정 구조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노동자 네. 대표도. 그래서 아마도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네. 아마 사측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 이사제에서 만든 안전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요구한 바를 사측이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합법적인 쟁의로 곧바로 이어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동이사제 같은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같은 입장에는 노동자끼리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당연히 노조의 조직권을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노란봉투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해서 하청에 있는 파견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는 법령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원청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끼리 연합할 수가 없거든. 이 구조화에서는. 근데 노란봉투법은 그거를 어느 정도 지지도 할 수 있고 연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법령이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끼리 연합할 수 있게라는 말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원청 하청의 차이 없이 같이 쟁의 행위에 동참하거나 동의해 줄 수 있다, 연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현재 불법화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으로까지도 읽힌다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단순히 완화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짐작과는 다르게 대통령은 비교적 명확한 자기 입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 하려고 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경제신문 이런 데 난리 났잖아. 네, 그 난리 힘들어하는 건 났어요. 언제나 경제지를 통해서 나타나다. 네. 네. 지금 뭐 벌벌 떨고 있다 뭐 이런 이러다가 뭐 기업들 다 죽는다. 그렇지. 예. 네. 관세가 문제가 아니다. 예. 노란봉투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죠. 아니 근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도 없애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네. 또 얘기를 하죠. 네. 예. 근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징벌적 손배와 형사처벌 문제 이거 나중에 배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얘기해 보죠. 네. 형사처벌은 아주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네, 비용을 이제 감당하게 해야 네. 된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형사 책임 부분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뭔가 더 많은 이제 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구성된 건데 이건 사실은 긴급한 조치에 훨씬 더 가까운 거고 실제로 형사처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강력한 민사배상 원칙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더 좋은 동력이에요. 예. 그러면 징벌적 손배에 가깝게 구성한다? 그게 더 맞지. 이건 저도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자 100만 원 들여가지고 안전조치 취하는 것보다 벌금 10,000원 내는 게 훨씬 나은 거. 이게 현재 구조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러면 잡혀간다라고 하니까 벌벌 떠는 거. 그런데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 변호사를 50만 원짜리 변호사를 씀으로써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네. 근데 너 그러다가는 1,000만 원 정도 물린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쓰는 것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요 29일, 30일 연속해서 하루는 좀 기업을 위한 말을 해주고 예. 하루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조가 일관적인 기조가 읽히는 게 네. 기업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배임처럼 형사법으로 처벌을 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소위 말해서 감옥을 보내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얘네가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 네. 효율도 떨어져.
판결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산업 안전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으로 제재해야 돼. 네. 즉각적으로 돈을 크게 물려야 돼. 이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일관적인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참 잘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면서 이제 얘기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어지간한 자신감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윤석열을 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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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생중계 카메라 키는데 카메라 예열도 되기 전에 꺼질 걸. 그렇지. 썸네일 나가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 대통령 없구만. 네. 그런 상황.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예. 지적을 2번이나 당했어요. 네. 네. 국방일보 때문에. 네. 아 국방일보 때문에. 네. 너 지금 얕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2번이나 했어요. 네.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내버려두고 수정하지 않으면 근데 수정을 안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말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네. 대통령에게 질타를 먹었으므로 예. 내가 이거를 그렇지. 너를 날리겠다라고 말해도 명분이 서잖아요. 네.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너 날리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이게 예. 언론 문제니까 네. 국방일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 아니죠. 네. 국방일보는 언론이 아니에요. 독립적인 편집권적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기관지잖아요. 기관지지. 예. 예전에 그 누구야? 네. 방통위원장 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올건이죠. 올건 그러면서.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MBC 등이 마치 공산당 기관지하고 같다. 이따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작 기관지는 뭐예요? 바로 국방일보야. 맞아요. KTV도 기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국정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네. 독자적인 언론이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거기에 불법적인 행위를 마치 이제 그 조장하듯이 쓰면 안 되지. 예. 그건 법에 의해서 제한받아야 되니까. 네. 국방일보는 지금 불법으로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네. 그것도 국방일보가 네.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이건. 게다가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안정성 있게 밀고 가야 될 어떤 헌법적 가치가 아닌 지극히 극우적 이념적 가치를 지금 심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극우 일보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망하게 하는 거고 전환기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 거고. 국방일보잖아. 남의 세금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는 진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아직 그 대통령이 기대했던 만큼의 조치를 아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안 취했다라고 그러니까요. 판단이 되니까 네.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그냥 보고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고 여기에 탄력 받아서 바로 날려버려도 저는 아무 뒤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내부에서 지금 감찰 정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좀 잘못한 게 많더라고. 많아. 국방 홍보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에도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예전에 뭐 재떨이 던지고 막 네, 폭행하고 되게 막 질이 안 좋은, 그러니까 되게 KBS 출신인데 KBS 다닐 때도 후배 기자 폭행해서 쫓겨나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퍼스널 컬러가 윤석열하고 비슷해요. 아,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좋아했을 건지도 몰라. 네. 아무튼 빨리 쫓아내야지. 네.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 합시다. 자, 관세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요? 네. 15. 15. 예. 되게 약하구나. 금방 반응이 나오는데. 되게 싫은 얼굴이야. 15%. 15%면 된 거지 뭐. 잘했어요. 일단 페이스북에 이제 대통령이 간략히 요약하는 걸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에 시선을 뺏기냐면 우리나라 팀에서 발표한 거랑 미국에서 얘기한 것 사이에 자꾸 이제 뭔가 오차가 있거나 격차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자꾸 눈길을 뺏기는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 어차피 결정된 것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해석의 차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 가지고 난리칠 필요가 없고 골자가 뭐냐는만 알면 돼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기 일단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네, 숫자 맞췄다는 거죠. 15% 수준으로 맞췄다. 네. 대체로 다 이제 15%로 맞춰가고 있으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나 이제 그 정책 담당자들은 성과 위주로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돼 가지고 아실 텐데 네. 이게 바이든 시절에 이미 약속했던 투자예요. 상당 부분. 네, 네. 기본적으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는 이미 그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은 이미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선하고 에너지가 이제 새로 좀 추가된 건데 에너지는 LNG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랑 조선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걸 거서 그래서 그 중에 1,500억 원이 이제 조선에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미 투자 펀드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조선업이 무려 1,500억 불이 그 3,500억 불 중에 조선업이 1,500억 불이나 차지한다. 이것도 강조를 해줬고 예.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다. 예. 네.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이제 달려 있었던 말이고요. 그 뭐 지극히 맞는 말을 했죠. 근데 이제 흔히 나오는 게 이제 이 1,500불의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는 우리나라 조선 입장에서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지금 제조업 부흥의 일환으로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이런 데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뻘짓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업 가져간다고 해서 투자 받아가지고 조선업 부흥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사실상 배를 못 만듭니다. 네, 그렇죠. 못 만드는 나라 없어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투자라도 좀 해줘봤는데 그 투자의 형식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돈 가져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대출을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대출을 가지고 이제 일으켜서 그거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90%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고. 대출을 받은 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겠다. 이거니까 우리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건 우리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데니까. 근데 이 경쟁력 구조는 좀 바꿔야 되긴 하거든. 네. 뭐냐면 우리 그 노동자들 중에 조선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있잖아요. 워낙 싼 값에 부려먹으니까. 네. 아, 너무 심하게 후려쳤어요. 네.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한국 조선업이 실질적으로 내실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에 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식의 구조 전환을 하려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지금 조선업이.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사실은 빼먹고 싶어하는 건 기술력이야. 그래서 기술이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영역도 일부는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는 게 걔네들이 받아먹을 상태가 못 된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당장 트럼프가 갖다 내미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 얼굴 살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반반 정도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규모에 가지고 눈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문제는 저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LNG가 미국 LNG가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입 약속을 얼마까지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데 이거 기업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수입할지 말지는 결정하는 거다. 네. 상당 부분을 이제 수입하겠다라고 약속은 했대지만 EU나 일본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기업들이 그냥 알아서 싼 데 산다. 네. 근데 너희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일본하고 EU의 해석이에요. 네, 미국은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EU는 어차피 다 미국에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는 계획이죠. 그렇고. 네. 그럴 계획. 네, 원래 이제 러시아에서 사던 게 이제 막혀버려가지고 딴 데로 뚫고 있는 이제 상태니까.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걸요, 근데. 네, 네, 거의 그렇고 네, 이미 이제 많이 미국을- 또 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미국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량을 그동안 늘려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좀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적정 비율로 비싼 데서 일부 사오고 좀 더 싼 데서 일부 사오고 이런 식으로 믹스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 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질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에 기업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라 뭐 이것도 또한 국가가 그냥 큰 틀만 정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이 이거잖아요. 트럼프는 한국 농수산물 시장 100% 개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소고기하고 쌀은 막아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뭐가 맞아요? 우리가 맞죠? 진짜? 네. 물론 나중에 트럼프가 나중에 이게 왜냐면 정확한 합의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네. 사실 양쪽 다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양쪽 다 해석이 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일본하고 유럽연합은 이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트럼프가
그 한미 관세 협상 타결하면서 SNS에 쓴 정확한 글을 보면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그리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에 대해서도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썼어요. 농산물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랬지 모든 농산물,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 추가 수입하기로 했어. 이렇게 안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농산물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 안 하던 작물들을 새로 수입하기로 했거나 아니면은 사실 쌀 정도 빼고는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쌀, 소고기 빼면은 그런 것들을 추가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트럼프는 되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한 거고 네. 우리나라는 맞아. 농산물 더 받기로 했어. 근데 쌀과 소고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쌀과 소고기는 뺀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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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홍보에 강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디테일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소고기하고 그 이런 쌀처럼 되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이것까지 빼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을 리는 전혀 없고 이거 가지고 다른 레버리지를 썼을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가 만약에 속였거나 예를 들면 뭔가 잘못 말했다 그랬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벌써 일이에요. 이미 난리가 났죠.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즉 이미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완전 개방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뭐 열어주겠다 말겠다 할 것도 맞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은 완전한 시장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이 말도 이상한 말이에요. 네. 이미 우리는 개방하고 있었어. 이미 미국이랑. FTA 네. 때 제한 조건 2개만 걸어놓은 거고 나머지는 맞아요. 다 개방이 돼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광의의 얘기를 한 거죠. 네. 트럼프가. 네. 근데 우리는 협상 결과 쌀하고 소고기는 열지 않기로 한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쌀하고 소고기를 완전 개방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추가 수입을 네. 추가 개방을 안 하기로 왜냐하면 한 이미 것이다. 소고기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야. 네, 30개월령만 빼고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쌀도 쿼터제를 둬 가지고 13만 톤인가 1년에 수입하고 네. 있고 미국산을. 그러면서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농산물 개방한다고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 국가 지도자로서 아마 원론적인 얘기를 네. 수사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미국에서 막 국내연이 엄청 들끓어서 우리가 한국한테 막 엄청 당했고 너 우리한테 준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지 않는 한 네. 트럼프는 이제 다음 단계 이러면서 갈 거야. 네. 그렇지. 또 뜯어내려고 하겠지. 네, 다음 단계 뭐 딴 거 이제 방위벽상이나 이런 문제 네. 가지고 또 하고 이럴 거지. 현재 요 상태 가지고 막 또 무슨 재협상이 어쩌고 하면서 막 해석까지 난리치고 이럴 일의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네. 트럼프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야, 내가 한국한테 3,500억 불 받아왔다. 이런 그런 거 숫자 큰 거 뭔가 크고 아름다운 법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네. 그런 거에 좀 꽂혀 있는 사람. 크고 아름다운 법이 뭐예요? 그거 이제 자세히는 이제 모르겠. 크고 아름다운 법이 뭐더라? 내가 이거 알았는데 내가. 왜냐면 트럼프가 추진하는 법이 이름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네. 이름이 거의 다 이래. 네. 되게 이상한 법들이 많거든요. 오빠법이라 그러잖아. 오빠법. 오빠법? 그건 뭐예요? OBB A법인가 그래. 혹시 뭐 김건희 관련된 김건희 압송을 허용하는 저기 나오잖아. 오뿔하네. One big beautiful. 근데 네. 이게 그냥 Bill One Big Beautiful Act라고 그러면 돼요. 네, 빌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액트로 나중에 바뀌는 거라서.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이름을 짓는 방식 자체가 너무 구리잖아. 너무 천박한데. 이게 머스크 트럼프 방식입니다. 네. 머스크 트럼프 방식. 근데 그 내용이 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아니야?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지. 뭐더라? 나 이거 안 하는데 다 싹 닦아 먹었네. 이게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1기 때도 이제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이제 법 개정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기 때 이제 들어가지고 아직 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이민에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관세까지도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식 개혁 내용을 담은 모든 법들을 하나로 묶어가서 이렇게 오바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가 원래 하려던 거 다 섞어놨어요? 다 섞어놓은 거야. 종합 선물 세트구나. 그럼 내가 알 수가 없네. 네. 특히나 감세가 되게 중요해. 예, 감세 조치를 하는 거, 소득세 부분에서 일부 빼주고, 예,
관세까지 연결되고 이러는 것들 있죠. 그래서 세금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민 문제 이게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보면 이거를 몇 개 무슨 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법조항 고치는 거야 우리나라는. 노란봉투법도 그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개정안이에요, 개정안. 노사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개정안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모아놓은 법을 그냥 오바 이렇게 부는 거야. 너무 구려. 진짜 구리다. 네. 진짜 구리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거짓 맞지 않을까 관세 협상에 있어서. 네. 트럼프는 숫자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게 근데 그래도 사실 이 오빠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원빅 뷰티풀 법이 이게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법이에요. 일단 감세가 네, 되게 안 좋은 법이고 네.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상원이나 이런 데서 그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막아야 되는 그런 법들도 많아. 예, 근데 이게 지금 상하원에서 이제 그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가지고 네. 결국은 만들어낸 거야. 처음에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법들입니다. 심지어 그 감세랑 그 바이든 정부가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식 마인드인데 바이든이 한 건 다 싫어 이런 게 좀 있대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바이든 정부 때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려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것도 싫다는 거야. 네. 보조금도 안 줄 거래요. 그래서 감세랑 그 기업 보조금 깎는 것 때문에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해가지고 저 오빠법이 심지어 통과 안 될 뻔했어요. 네. 한 표 차인가?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튀어나와가지고 한 표 차인가로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정보는 이런 데서 얻는 거예요. 앞에 나온 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너무 길게 웃었네.